네,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출 동형 문제,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풀이 과정 시작하는 날이죠. 시작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10시부터 이제 오후 7시까지 돼 있는데, 오전에 2시간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문항 정도가 지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나갔었는데요. 저가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푸는데도 다소 부담이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선생님들 보강한다고 또 오셔야 돼.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맞게끔 정리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교육과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법에 따른 문제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문제풀이 과정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답지는 나눠드리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셀프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6월에서부터 8월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그 강의 안내에 나가 있는 바와 같이요. 지금 정해진 바로는 한 8월 10일 토요일에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침 시간은 동일합니다. 시간은 동일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오시던 것보다 한 1시간 정도만 더 일찍 오시면 되겠죠. 1시간 정도, 9시부터 오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은 그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시험 범위는 항상 우리가 지난달에도 시험을 봤을 때 진도를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장애아 교육과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 다음에 뭐 전환,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환, 이와 같이 좀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실시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도를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진도 나가기 전까지의 기출 동형 문제 플러스 진도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점 범위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강의에 대한 간략한 안내는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 직강 선생님들께서는 시험을 보시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전략을 새롭게 강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더 실전과 유사한 문제를 풀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뭐가 모험이냐 그러면 두루뭉실하게 많은 문제를 풀게끔 해서 적중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공부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시험을 보시면 점점 이렇게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은 무조건 다 해야 되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뭐 365일 작두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철저히 해둬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만큼 한 기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점점 줄여놔서 원래는 요 정도에서 시험 범위가 나올 것, 시험이 다뤄질 것 같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도 저의 역할이죠. 큰 역할이죠. 그 부분을 기출 실전 모의고사 기간만 통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이라든지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 사회라든지 6K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전달을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게 한다라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동형 문제 풀이 과정서부터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안내 문구 위에다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이 문구를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라는 문구를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서부터 준비하시라고. 그래서요,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종 모의고사에서 적중률만 올렸어요.
시간도 뭐 쇼폼으로 만든다 그래갖고 짤막하게 해서 몇 개만 올렸는데 올해서부터는 어디서부터 저는 생각을 하냐 그러면 지금 동영 문제풀이 과정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영은 교육과정 평가안에 안 들어가요. 교육과정 평가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동영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범위의 문제들,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지금 시점에서 선생님들이 다뤄보고 미리 다뤄야 또 준비할 시간도 그만큼 있지 않겠습니까? 실전 모의고사는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기간입니다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선생님들이 꾸준히 하고 한 가지 저는 그렇게 작전을 세우면서 이를 갈았죠. 저의 수업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후회하게 해주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만큼 제가 많은 것을 버리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 동영 문제풀이 과정에다가 쏟아붓는 만큼 이 수업을 듣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비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타 강의에 비해서 얻고 가는 바도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 3년간 그 다음에 그 이전에 3년간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쭉 펴놓고 그 다음 마인드맵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소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를 뽑아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겁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기출문제가 몇 문제인데 1000문제 이상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꼭 풀어보셔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출제됐다 생각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초등, 중등 이렇게 유튜브 빼고요. 초등, 중등 이렇게 구분이 돼서 별도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못 하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위에다가 초등 주의해서 보세요. 중등 주의해서 보세요. 요거 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봐. 그것만 봐. 진짜 그것만 봐. 그래서 그 부분은 과감히 포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 선생님들도 중등에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중등 선생님들도 초등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시험범위 여기서 다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우리 선생님들에게 당부. 점점 시험 범위 줄여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이제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암기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는 똑같은 문제 없답니다. 여러분들 외운 거 그대로 쓰게 할 문제도 거의 없답니다. 문제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 없어요. 출제자의 의도는 소설 쓸 때나 써먹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행간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강의 듣다가 넘어오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저 혼자 박수. 여러분이 왜 박수 치는데? 여러분이 왜 박수 치는데? 환영을 하고 여러분들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머리만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죠. 6개월 동안 달려왔고 반은 달려왔고 이제 반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루고 할 시간이 없어요. 미루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기본입니다. 기출문제는 기본입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테이고 최종 모의고사까지 가도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 중심으로 갑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6개월 공부했더니 됐다. 저도 많이 써먹었던 이야기죠. 그 전제는 뭔 것 같습니까? 꾸준히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 밑도 끝도 없이 이제부터 시작한다. 무슨 임용이 장난입니까? 맞죠? 임용이 장난일 것 같으면 학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서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동이는 교실 밖에서 너무 작네. 길동이는 교실 밖에서 또래와 큰 싸움을 하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힘든 과제를 제시하였고 이에 길동이는 니은과 같이 했습니다. 교사는 결국 길동이에게 힘든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니은을 고려했을 때 기억이 의미하는 용어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선생님이 힘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니은에 대한 선행사건이 되는 거예요. 니은에 대한 선행사건. 반면에 니은은 뭐가 됩니까? 이게 문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행동. 니은이 행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교사가 이와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가 되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후속 결과가 되는 거예요. 후속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억은 뭐냐라는 거죠. 기억, 큰 싸움을 했고 나중에 교실에 들어왔더니 선생님께서 힘든 과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선생님께서 힘든 과제를 시켰을 때 당연히 길동이는 니은과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건 뭐냐 그러면 왜 니은과 같이 할 가능성을 더 높여준 사건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은 그렇기 때문에 배경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경사건은 직접적으로 선행사건에다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선행사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발생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기억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안 그래도 문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었지만 이와 같은 배경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니은과 같은 문제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선행 사건 중재 전략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배경 사건과 관련해서는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배경사건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선행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다뤄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 언급은 됐었으나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치고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배경사건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취지에서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경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교사가 기억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이유 즉 배경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이유를 첫 번째로 시간적 측면에서 써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통해서도 어렴풋이 힌트가 제시됐습니다만 지금 이게 선생님이 힘든 과제를 지시하였다라는 부분이 선행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배경사건은 선행사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선행사건 이전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선행사건보다 앞서 일어난다, 앞서 발생한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공간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교실 안에서 지금 선행사건서부터는 선생님이 목격을 할 수가 있죠. 내가 힘든 과제 제시했구나. 그 다음에 길동이가 이와 니은과 같이 행동했구나. 이렇게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선행사건 같은 경우는 교실 밖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대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문제행동이 발생한 장소, 니은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문제행동이 발생한 장소, 문제행동 발생 장소와 다를 수 있다. 발생 장소와
다르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와 같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배경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선행사건은 내 문제행동 바로 앞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보를 수합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배경사건 같은 경우는 선행사건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 버렸고 나의 눈에, 교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요. 이 부분을 제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닙니다.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 이 문제의 출처가 같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파트인데 우선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이 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을 겁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거고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예요. 지금 이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쓱 지나가면서 봤더니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작성을 못하시고 작성을 하셨다 손치더라도 오답을 쓴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출제위원들은 그런 걸 알지요.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밑에 있는 부분 시험도 출제도 많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들 들어가게 되면 이거 바로 내버려요. 특히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전공 문제는 전공자가 출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공자가 출제한 것이 아닌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행동 지원 파트는 전공자가 따로 없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지체장애를 전공하신 분이 들어갔다가 곁다리로 하나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장애를 전공하신 분이 출제 들어갔다가 곁다리로 내는 거예요. 내가 자신 없으면 못 내겠죠. 내가 자신 없으면 이런 거 내는 겁니다. 내가 자신 없으면 이런 거 내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거 내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무시하셨다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주요 요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이 관련 문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고 지금서부터는 주요 요소다라는 것들 중에 생태학적인 접근,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 맞춤형 접근, 예방 및 교육 중심의 접근,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의 접근, 그 다음에 종합적인 접근, 팀 접근,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 과거에 시험 나왔던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논술 문제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의 접근이라는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 그대로 살려주시고 출제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냐 그러면 종합적인 접근이라든지 첫 번째 나와 있는 생태학적인 접근이 출제하기에 가장 수월한 주요 요소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절차를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표적 행동의 선정에서부터 다음에 표적 행동 관련 정보 수집, 가설 설정, 긍정적 행동 지원의 계획 수립 및 실행.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이와 같이 명하더라. 위쪽하고 구분이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계획 및 평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단계 우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표적 행동의 선정에서 선생님들 뭘 공부하셨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거 공부하셨죠. 그래서 파괴적 행동이다, 방해하는 행동이다, 가벼운 방해 행동이다. 이거 하나 딱 떼서 세 개 중에 하나만 떼내갖고 출제하지 못해요. 이게 파괴적인 행동은 가능한데요. 방해하는 행동과 가벼운 방해 행동은 서로 있어야 비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떼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행동이냐 이건 출제하지 못합니다. 단독적으로 출제 가능한 건 파괴적 행동은 단독적으로 출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별개로 떼낸 상황에서 출제는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파괴적이다, 방해한다, 가벼운 방해 행동이다. 이거는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표적 행동의 선정에서 주요한 용어가 하나 더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조작적 정의라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 그 다음에 표적 행동의 관련 정보 수집 여기에서 관련된 용어가 뭡니까? 기능평가라는 부분 나오잖아요. 기능평가와 관련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가설 설정입니다. 낼 거 없으면 이런 거 냅니다. 이 가설
가설 설정. 그래서 가설 설정에 포함돼야 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가볍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설 설정에는 학생의 이름, 배경, 선행 사건 여기 나오죠. 배경 사건이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배경 사건, 추정되는 문제 행동의 기능, 문제 행동 이와 같은 요소들을 토대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보고,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너무 출제가 많이 됐고 최근래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생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출제 안 했습니까? 최근에 나왔으니까 출제될 가능성 없어서 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봤더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소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배경, 선행, 사건, 중재. 여기에서 시험은 지금까지 선행, 사건, 중재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이번에 싹 뺐습니다. 대체기술 교수 몇 가지가 포함되죠? 세 가지가 포함되더라. 교체기술, 대처 및 인내기술, 그 다음에 일반적 적응기술 이와 같이 돼 있고,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전략 명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 이 표현하고 똑같은지 똑같지 않은지는 저가 알 방법이 없다. 그와 같이 언급해준 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위기관리계획이 포함되더라 했죠. 그 다음에 장기지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요 요소 다시 한번 선생님들 확인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갈 거 교체 기술 있죠. 교체 기술만 좀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교체 기술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교체 기술 같은 경우는 교체 기술 선택 시 선택 기준, 교체 기술 선택 기준이죠. 교체 기술 선택 기준 5가지에 대해서 우선 다시 한 번만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노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결과의 질 이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일관성, 그 다음으로 네 번째가 결과의 즉각성, 그 다음에 5번째가 처벌 개연성 이와 같이 들어가죠. 처벌 개연성 이와 같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쪽에서는 교체 기술 선택 기준이다 라고 명하는데, 이 5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대체 기술과 관련하게 되면 대체 기술에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대체 기술 선택 시 고려 사항, 대체 기술 선택 시 고려 사항 중에서 뭐라고 퉁친다고요? 이 부분을 반응의 효율성이다. 반응의 효율성이다 라고 퉁친다. 요 5가지를 합쳐서 반응 효율성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2번 갑니다. 자, 2번 보십시오. 출제한 의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의도 부분 말씀하시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최근래에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 라는 부분들, 특히나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 라는 부분이 서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보시게 되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 출제를 들어가시든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출제를 들어가시든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계신 교수님들 혹은 교사분들께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출제할 가능성이 또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취지에서 한 번은 점검하고 가십시오. 그러나 깊이 있는 문제는 못 낼 것이다. 다행인 건 뭐냐 그러면 우리 문헌들 중에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책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준에서 선생님들이 검토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용돼 19년도 초등에 나왔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연속체가 나와 있고요. 쭉 내려가면 1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이렇게 했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다음에 1과 2에 들어갈 내용을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긍정적 행동 지원의 연속체, 이건 시험에 나왔던 표현 그대로 쓴 거예요. 1차 지원 단계 우리가 무슨 지원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는 보편적 중재라고 외웠는데 여기다가 보편적이라고 써도 되나? 맞습니다. 보편적 맞습니다.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1단계, 1차 지원 단계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를 예방 이렇게 바꿔도 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1차 예방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고 중재 이와 같이 바꿔도 되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와 같이 혼용해서 쓴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는 뭐라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보편적 들어가야 되겠죠. 밑에 거 지우려고 그랬습니다. 밑에 거 지우려고 그랬어. 그러면 보편적 중재 단계에서 평상시 우리가 썼던 표현 그대로 쓸게요. 보편적 중재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지금 밑에 땡땡이 있죠? 땡땡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 차원의 기대행동 결정하고 정의하기. 요거 있죠? 제일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몇 번이나 인용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2단계, 3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2단계, 3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1단계까지는 분명히 조금은 내용을 기억하고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억은 보편적 지원 이렇게 됐고 니은 갑니다. 다음에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문제행동 위험성이 있는 학생에게는 무엇을 한다고요? 우선 앞쪽에 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끝났잖아. 뭐에 대한? 보편적 중재에 대한 설명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보편적 중재 끝. 보편적 중재에 대한 설명 끝. 문제 행동 위험성이 있는 학생에게는 무엇을 제공한다고요? 그러면 앞쪽에서 보편적 중재 끝났으니까 여기 소집단 중재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은 위쪽하고 맞춰서 소집단 지원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에는 소집단 중재라고 선생님들이 쓰셨던 표현을 쓰시던가 위쪽하고 맞춰서 지원이라는 용어 쓰고 있으니까 소집단 지원 이와 같이 쓰시면 되겠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개별화된 중재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누면 앞쪽에서는 보편적 중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가운데 1번에서는 아까 소집단 중재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개별화된 중재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개별화된 중재를 제공을 한다. 자, 이 용어 2번에 들어갈 용어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딱 한 번 나왔죠.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똑같은 문제인데 또 낼까 말까 하다가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그렇죠?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준비돼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싶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거 지울까 말까 하다가 이거 지울까 말까 선생님들 봐도 모를 거다. 완전 무시했지? 완전 무시해서 이거 봐도 모르겠지? 해서 그냥 살려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 2번에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 이거 꼭 단편적으로 외우세요. 단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A에 들어갈 니은의 평가 기준 한 가지 서술하세요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중재방법 선정 시 유의사항. 중재방법 선정 시 유의해야 될 거 뭐가 있어요? 사회적 타당도 유의해야 된다. 이거 잘 알아야 되고 사회적 타당도의 평가 기준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적 타당도 우선적으로
사회적 타당도가 뭡니까? 사회적 타당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몇 번이나 출제됐나 한번 세봤더니 한 3번 정도가 출제된 것 같더라고요. 3번 정도가 출제됐는데 서술하시오까지는 안 나왔어. 서술하시오까지는 안 나왔고 전부 단답식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밑줄 쭉 그어진 다음에 나왔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전부 어떻게 하고 있다? 단답식으로 물어봤던 것 설명하세요.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와 같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도라는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선생님들은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될 거다. 그러면 사회적 타당도가 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자라든지 연구자 혹은 개발자 외에 연구자하고 개발자는 당연히 연구 목적이라든지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만족을 하겠지만 연구자라든지 연구개발자 외에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 봅니다. 여기에서 있는 사회적 타당도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오니까 평가 기준 같은 경우 3가지를 이야기하더라. 첫 번째가 뭡니까? 순서대로 외워두면 좋다 그랬죠. 중재 목표의 사회적 중요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중요성. 다음으로 2번째 중재 목표가 나왔으니까 중재 절차가 나올 것이다. 중재 절차는 사회적으로 수용해 주는 절차를 사용했느냐 이거 쓰죠. 사회적 수용성 이렇게 합니다. 수용성 하는데 이 부분을 항상 이와 같이 표현하지는 않고 문헌에 따라서는 다소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사회적으로 수용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적절한 것이냐 적절하지 못한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도 하냐 그러면 중재 목표의 적절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중재 절차의 적절성이다. 이와 같이도 표현을 하고 3번째 중재 결과와 관련해서 중재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 부분 역시도 문헌에 따라서는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중재 결과의 의미성 이와 같이 번역해 놓은 책들도 있더라.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용어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든지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십니다. 다만 외우실 때는 이와 같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인출할 때도 수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생님들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조금 있다가도 다시 나올 때마다 하겠습니다만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우선적으로 개념 안 나옵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이 개념 안 나올 거고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료, 실제, 성과 이와 같이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핵심 요소 이와 같이 명하는 거 시스템, 자료, 실제, 성과 그림 기억나십니까? 동그란 거 이거 바탕에 성과가 있고 시스템과 자료와 실제가 서로 오륜기 마냥 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 거 겹쳐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조금 전에 외우시라 그랬죠?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다.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라는 게 뭡니까? 오른쪽에 봅니다.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여 선생님들께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를 3단계 예방 모델 이와 같이 알고 계시다면 좀 바꾸세요. 아셨죠? 좀 바꾸세요. 이와 같이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다라고 바꾸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용어의 사용상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용어는 연속적 행동지원 체계다. 이와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나갔을 때 조금 전에 봤던 보편적 중재, 보편적 지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 다음에 소집단 중재, 소집단 지원
개별적 중재, 개별적 지원. 당연히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긍정적 행동 지원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다라는 용어 외우시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 갈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갈로 안에 있는 거. 1차에서는 보편적 중재. 대상이 누구라고요? 전체다. 전체. 그 다음에 2차 예방 같은 경우는 소집단 중재 1단계에서 중재에 반응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3차 예방 같은 경우는 소집단 중재에서 반응하지 않았던 학생들. 원리는 RTI하고 똑같습니다. 원리는 학습장애와 교육 시간에 배웠던 중재 반응 모델과 똑같다. 됐어요. 다음으로 3번 문제 봅니다. 3번.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니다. 문제행동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를 실험 조작하는 활동을 무엇이라 하느냐? 당연히 이 부분은 기능 분석입니다. 기능 분석입니다. 기능 분석 이번에 시험 나옵니다. 기능 분석. 자, 기능 분석. 그런데 저는 왜 지금 초록색과 파란색 두 가지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사건하고 후속 결과 실험 조작한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선행사건 또는 후속 결과를 조작한다라는 이야기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기능 분석 떠올리셔야 되는 것 자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능 분석 왜 합니까? 기능 분석 왜 합니까? 뒤쪽에 문제 풀다 보니까 목적 물어보는 거 있었죠? 기능 분석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뭐를 위해서? 문제 행동의 기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문제 행동의 기능을 검증하는 것. 선생님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달달달 외웠겠지만 어느 문헌에도 기능 분석의 목적 뭡니까? 이렇게 안 나오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거 목적 물어본다. 근데 잘 모르겠다. 뭐 생각하라고요? 개념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개념에 다 나와 있는 거다. 개념을 쓰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문제 행동의 기능을 검증하는 것. 이거 왜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를 실험, 조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맞죠? 문제 행동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기억을 통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통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물어봤지?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를 실험 조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문제행동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돼. 맨날 앞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거 바꿔버리면 여기 뭐 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해서 기억 문장은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하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니은. 특정 행동을 신뢰할 수 있게 예언하고 그 행동을 지키는 환경 내의 사건을 정의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뭘 할 수 있게끔? 예언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히 가설이라는 것을 만들죠. 가설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합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예요. 여기 뭡니까 이게? 기능평가 이와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죠. 기능평가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디귿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답지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기억, 니은, 디귿은요 2010년도 중등에 그대로 출제됐던 부분들을 제가 바꿔서 냈을 뿐입니다. 바꿔서 냈을 뿐이고 지금 그 문항에 보게 되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 그러면 전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내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긍정 PBS라고 쓰겠습니다. PBS에 목표를 써라. 목적을 써라 혹은 궁극적인 목적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만 쓰실 선생님이 계시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삶의 질,
향상. 안 될 이야기입니다. 혹은 이와 같이 쓰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혹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이와 같이 쓰실 선생님이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했지요. 두 번째도 오답입니다. 지금 PBS의 목적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를 써라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 아동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누구냐 그러면 행동을 지원해주는 사람 이 경우를 우리는 타인이라고 명명해도 되겠습니다. 개인을 포함해서 타인의 삶의 질 향상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누락해서는 오답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 문제 행동을 지원해주는 타인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들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자, 기능평가 갑니다. 기능평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기능평가란 우리가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기능평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기능평가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접평가, 직접관찰평가, 기능분석 세 가지가 있다. 됐죠? 이제 간접평가에는 문제 만들었다가 지운 거 간접평가의 종류 한번 써보세요. 얘 한 가지 몇 거 요거 뒤에 면담 평가 척도 체크리스트 지운 다음에 제시해놓고 미리 제시하고 이 외에 간접평가의 예를 한 가지 제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지웠습니다. 선생님들이 쓰셔야 될 건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거 종류 기억하셔야 돼요. 생활기록부라든지 개별화 교육 회의 자료 이런 부분들도 전부 뭐에 들어가냐 그러면 간접평가의 종류에 들어간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직접 관찰 평가 봅니다. 바로 오른쪽에 문제로 다시 만들었지만 일화기록은 유특의 문제입니다. 일화기록은 주로 유특의 문제 초등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만 주로 유특의 문제고 행동분포 관찰이 절대적으로 많죠. 행동분포 관찰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관찰 기록 방법을 물어본 케이스 중에서는 행동분포 관찰의 사례수가 제일 많습니다. 시험에 인용된 것은 ABC 관찰 기록이 더 많고요. 인용만 됐습니다. 문제로 물어본 게 아니라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인용됐던 게 ABC 관찰 기록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 행동관찰 겉목표, 행동의 기능평가 관찰지, 행동의 기능평가 관찰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게 나온다라고 소개는 해서 엄청 시험 많이 나올 것 같이 문헌에서 소개는 하지 않습니까? 트릭인가 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종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종류 우리가 직접 관찰 평가다. 다음에 기능 분석 조금 전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여기에 간접 평가의 종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바로 이제 이 부분 토대로 해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봅니다. 또래에게 물건을 던지는 에리미의 문제행동 분포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앞쪽에서 힌트 줬잖아. 문제행동 분포도이다 라고 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관찰 기록 방법 항상 이 표현 쓴다 그랬죠. 관찰 기록 방법. 그래서 행동 분포 관찰 산점도. 자, 산점도라는 표현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결과를 갖고 점으로 표시해 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게 산점도예요. 과거에서부터 행동 분포 관찰을 동일하게 산점도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산점도라는 한자 표현만 한번 좀 보시더라도
산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들이 흩어져 있는 그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결과를 그림으로 점으로 나타냈을 때를 산점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 그래프 양식은 행동분포 관찰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바꿔라 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동의어로 취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바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 다음에 이 관찰 방법의 실시 목적 서술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유아 문제를 토대로 해서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당시의 객관식 문제에서는 무엇을 답으로 했냐 그러면 보다 자세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또 쓰실 수 있죠. 문헌에 나와 있는 문제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쓰셔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다음으로 응용 문제 볼까요? 이와 같은 관찰 기록 방법을 면담과 비교를 하면, 면담과 비교했을 때 면담 이후에 시행하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담 같은 경우는 간접평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면담 정보를 보충해준다. 면담 정보를 보충해주고 직접 관찰, 무엇을 직접적으로, 아까 왜 실시한다 그랬습니까? 보다 자세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보다 자세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보충해 줄 수 있고 효율적인 직접 관찰 직접 관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언급해 주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행 후 다른 방식의 직접 관찰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왜, 지금 보시면 요거 행동분포 관찰도 한번 보세요. 행동분포 관찰이라는 것도 엄연히 직접 관찰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접 관찰 평가인데 또 다른 형태의 직접 관찰 평가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왜요? 행동분포 관찰은 앞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제시했던 것 같이 시간대만 표시해 주죠. 시간대만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시간대만 제시를 해줘요. 그럼 무엇은 제시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선행 사건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아동의 행동,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고,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후속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 없다?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시간대, 이 시간대 많이 발생하더라 라는 것까지만 딱 보여준단 말이야. 딱 보여주고 왜 했는데 어떤 행동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교사라든지 다른 친구들은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 정보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직접 관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선생님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갑니다. 5번. 자, 초등학교 3학년 진수입니다. 바로 문제 가지요. 기능평가의 일환으로 기능분석 실시하는 목적.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 행동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까 문제 행동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이와 같이 돼 있죠. 여러분들 답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답지 모범 답안에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꾸면서 그 부분은 그냥 수정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해주세요. 문제 행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환경과 행동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정해 주세요. 지금 5번에 1번. 5번에 하이문항 1번 모범 답안을 이와 같이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바꾸는 과정에서 답지까지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문제 행동을 요게 지금 목적이에요. 목적 간단하게 아까 기능적 관계 문제 행동의 3번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보면 문제 행동의 기능 검증 문제 행동의 기능 검증 가장 간단하게 이겁니다. 근데 좀 성의 없어 보이죠? 자, 2번 갑니다. 기능 분석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 한 가지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능 분석 언제 실시한대요? 간접 평가를 실시했다. 직접 관찰 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돼? 가설 설정을 못할 때. 다음 두 번째는 언제 실시할 수가 있죠? 다른 평가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중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의 효과가 없을 때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봅니다. 기능 분석이 가능한 이유를 사례에 근거해서 써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뭐 쓰셨나요? 그리고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기능 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위쪽만 살짝 보더라도 이게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진수는 새 학년이 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부들을 귀찮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수업방 행동을 빈번히 보였답니다. 우리가 기능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문제 행동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시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기능 분석을 시행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진수에게 기능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문제 행동이 자주 나타나니까 가능했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에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봅니다. 2번 보시게 되면 기능 분석의 제한점을 교사 측면에서 쓰랍니다. 지금 누구누구 측면에서 써라 라는 부분이 최근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답안을 줄이기도 해야 되고요. 범위를 줄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사 측면에서 지금 기능 분석의 제한점 뭐 쓰셨나요? 시간적, 경제적, 그 다음에 인력 이와 같은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이 많이 든다, 인력을 많이 소모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정리해보고 합니다. 3번의 첫 번째 문제, 기능 분석이 가능한 이유 사례에서 근거해서 써라. 아까 이야기했던 게 기능 분석의 제한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기능 분석의 제한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은 기능 분석의 제한점 같은 경우는 정식 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언제 출제가 됐냐 그러면 추가 시험 있죠. 추시는 정식 시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유아에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유아에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준비 좀 해놔두세요. 정식으로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뭐 표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능 분석의 제한점과 관련해서는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출제위원회 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은 시간이라든지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이야기하냐 그러면 인력이 요구된다라는 것. 첫 번째,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사 측면이에요. 이게 교사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 그러면 빈번히 나타나는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 행동에 한해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특성으로 1번에서 물어봤던 거죠. 기능 분석이 가능한 이유를 사례에서 찾아라 라고 했던 거, 이 부분을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제가 지문 바꾼 거 아니에요. 원래 지문이 이랬었습니다. 3번 세 번째가 뭐냐,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위험한 행동, 기능 분석이라는 것은 선행사건이라든지 후속 결과를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위험한 행동 같은 경우 그 기능적 관계를 알기 위해서 조작한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세 번째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능. 이와 같이 됐습니까? 정리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4번 갑니다. 위 사례에서 기억, 니은 활동에 해당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소를 써라. 요소가 아니라 주요 요소. 조금 전에 생태학적 접근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보시면 기억 봅니다. 기억. 수업 시간 진수의 과제 이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과제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했다. 답 잘 쓰셨죠? 잘 쓰셨지? 에이, 이것만 봐서는 안 돼.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약한 게 분명히 위에서부터 읽으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문제 풀라 그러면 기억 이것만 봐. 그러면 한번 위에 한번 볼까요? 왜 기억과 같이 했을까 봤더니 이와 같이 돼 있죠. 행동지원팀은 기능평가 단계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기능 분석 실시했고, 그 결과 수업시간 진수의 과제 이탈 행동은 많은 양의 과제가 한꺼번에 주어질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밝혀냈대요. 왜 기억과 같이 했대요? 기능 분석 해보니까 문제행동의 기능이 아까 왜 이와 같은 문제를 하느냐, 많은 양의 과제가 한꺼번에 주어지니까 이와 같은 문제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을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진수의 과제 이탈 행동을 받기 위해서 과제의 양을 줄여줬다. 뭐를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거지? 기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중재를 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기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니은과 같은 중재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진단에 기반한 중재를 제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진단 기반 중재 혹은 진단에 기반한 중재, 조금은 풀었어도 됩니다. 문헌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고려해서 전부 정답 처리해 준답니다. 꼭 특정 문헌에 나와 있는 표현 아니어도 돼요. 다음 두 번째 봅니다. 진수가 축구는 좋아하는데 끼워주지 않는데요, 친구들이.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긍정적 행동 지원인데, 맞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어는 긍정적 행동 지원인데, 니은에서 뭐라고 밑줄 쳐 있는 내용에 단서를 뜩 줍니다. 뭐라고 단서를 줬냐 그러면 행동 지원 외에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 나오면 무조건이야. 이 행동 지원 외에도 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들 중에서 보게 되면 문제행동 지원 외에도 다른 것까지도 전부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 외에도 진수를 지역사회 스포츠센터, 지역 스포츠센터, 이게 다 학교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의 문제니까 학교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학교가 아닌 지역 스포츠센터의 축구교실에 참여시켜서 동네 또래도 사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의 접근, 이와 같이 가야 된다. 이건 답은 정해져 있던 겁니다. 자, 봅니다. 봐봐. 다 아는 거잖아. 다 아는 거잖아. 자, 이거 한번 봐.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 그랬는데 우리가 금방 문제로 풀었던 답으로 썼던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잖아요. 그쵸?
진단 기반의 중재 이와 같이도 이야기했던 거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중재 선생님들 외운 대로 가야 돼. 다만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표현 중에 뭐 안 들어있으면 땡이야. 진단 안 들어있으면 땡입니다. 이거 진단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경적 사건들과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여 문제행동의 기능을 이해하고 학생의 선호도와 강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학생에 대해서 파악된 말을 토대로 해서 중재를 제공해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삶의 방식 및 자, 봐봐. 보고 있죠? 안 볼 거야? 시험 나온다니까? 내년은 오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아까 제가 이거 나오면 게임 끝이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문제행동의 감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행동 지원인데 뭔 소리요? 맞죠? 문제행동의 감소, 이거 긍정적 행동 지원 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변하는 좀 더 넓은 성과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학교에서 축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나오면 뭐라고요?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의 접근, 답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지. 생태학적 접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죠. 두 개 외에 보게 되면 문제행동은 장애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건이나 조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살펴라, 다양한 측면 살펴라 나오면 꼭 환경뿐만 아니라 문제행동과 관련해서 아동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야 된다. 주변 환경도 살피고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 뭐 쓰면 돼요? 제일 좋아하는 용어야. 제일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생태학적 접근. 자, 다음에 또 나올 만한 거. 요거. 야, 이렇게 찍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냐? 나 완전 X 되는 건데, 맞죠?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종합적인 접근. 요 문제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문제행동 예방, 대체기술,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개인의 삶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중재를 적용한.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문제행동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그렇지.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뭐라고? 종합적인 접근.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행동 예방하면 좋지요. 그 다음 문제행동에 대해서 대체기술 가르쳐 주면 되고 문제행동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나왔다. 하나만 이야기했니? 아니잖아. 다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종합적으로 접근해라. 요 이야기입니다. 자, 시험 찍자. 25%로 줄여야 되잖아. 뭐? 생태학적인 접근. 용어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시험 나왔던 거 진단 기반의 뭐 기능평가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뭐 가능성이 높아? 그치? 좀 이제 센스가 있어지기 시작했어. 기능평가했다, 기능 분석했다.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요거 한번 딱 떠올려야 되겠지.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떠올려서 검토해봐라. 다음,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의 접근. 요 부분은 문제행동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고 학교 외의 장면 나오겠지. 뭐 때문에? 통합 중심의 접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 만들려면 뻔한 거 아니야. 이거 낼라 그러면 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 그거 생각하라고. 다시 봐봐.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의 접근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 나온다. 뭐? 문제 행동만 감소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뭐 나온다고? 학교 외의 장면 나온다고. 지역사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적인 접근 나오면 뭐 나온다고?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다 외우려고 그랬지. 에이, 그건 바보야. 그럼 이거 다 교육과정 공부하라니까 이거 외울 시간에 이거 쓰라고 안 나와.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나온다고. 이거 쓰라고 하는 출제위원이 썼으면은 우리 가자. 어디? 교육부 가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띠 두르고 니 한번 와서 써봐라. 아니 우리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니가 한번 이거 와서 써봐봐.
맞죠? 우리의 구호는 이거지. 네가 써봐라.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 이거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이 용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장담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쉴 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